안녕하세요. 신영글 교수입니다. 21장 기타의 재무 보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 21장 나머지 내용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토픽은 탐사평가 자산이라는 겁니다. 우선 그림 2를 먼저 보겠습니다. 광물 자원을 아무나 가서 막 땅을 뚫고 캐고 뭐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순서대로 한번 본다면은 광물 자원 탐사에 대한 법적 권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으로 사겠죠. 그리고 나서 탐사도 하고 평가도 할 거예요. 자원이 묻혀 있는지 봐야 되고 묻혀 있다 할지라도 경제성이 있는지 평가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즉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상업화 가능성을 제시하기 직전까지 이런 두 가지 단계가 있을 거고요. 드디어 이렇게 제시를 하면 본격적으로 자원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산을 하여 팔기도 하고 자기가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이 진행이 될 텐데요. 탐사평가 자산이라는 것은 이 두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개발을 한다면은 무형자산 1038호 기준소에 따라서 개발 단계 지출의 회계 처리를 적용하면 되고요. 본격적인 생산은 1002호의 재고자산 회계 처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미 중급회계 상권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고요. 이건 광물자원 탐사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하고 탐사 및 평가와 관련해서 상당한 지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TV에서 많이 보겠지만 바다 밑에 어떤 유전이나 가스층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뚫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뭐 뚫고 뚫었더니 단부 꽝이야. 그러다가 어떤 게 딱 뚫었더니 드디어 터졌어. 이럴 때 상당한 지출이 요 하나씩 시추공을 뚫을 때마다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 전체 지출 금액을 모두 자산으로 인식할 건지 아니면은 성공한 탐사 평가만 자산으로 인식할 건지 미국 기준은 성공원가법, 전부원가법 두 가지가 시대를 달리하여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해오고 있어요. 성공원가법은 성공한 탐사평가와 관련된 지출만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고요. 전부원가법은 실패한 것도 모두 다 넣는 건데 어느 것이 더 우월한지는 판결나지는 않았죠. 국제계 기준은 조금 무책임한 느낌도 드는데요. 회사가 알아서 회계 정책을 수립하래요. 비용으로 처리할지 자산으로 처리할지. 이때 자산으로 처리할 때 그 자산이 탐사평가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1008호 문단 11, 12 우리가 19장에서 회계정책 수립이라는 거 배운 적이 있죠? 그걸 고려해서 관련 회계정책을 개별적으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수립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포함되는 지출이 이런 거예요. 탐사 권리를 취득하고요. 지형학적, 지질학적 연구와 관련된 지출, 시추도 해야죠. 굴착도 해야 되고 표본 추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본격적으로 개발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지 경제성 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지출을 탐사평가 자산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회사는 난 이거 몽땅 비용 처리할래. 뭐 그래도 상관은 없고요. 우리는 지금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 이후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요. 탐사평가 자산은 탐사 과정, 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을 나는 자산으로 처리할래. 이렇게 회계 정책을 수립한 기업이 인식하는 자산이라고 했어요. 탐사평가 후에 이루어지는 개발 관련 지출은 이건 개발비입니다. 무형자산 1038호를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한편 탐사와 평가 수행 결과 특정 기간에 원상회복 의무를 짊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10장에서 배웠던 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탐사평가 자산은 그 성격에 따라서 시추장비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 시추권 같은 경우에는 무형자산 등으로 분류를 하면 되겠고요. 무형자산,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했다면 그 이후에 원가 모형을 적용하거나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일단 탐사나 평가와 관련된 지출을 자산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 이거 개발까지 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냥 묻어버려야 될 것 같아. 모든 자원 개발이 다 성공이 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탐사평가 자산 장부 금액이 회수 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 회수 가능액이 얼마 안 돼. 이러면은 손상 차손을 당연히 인식을 해야 되겠죠. 다만 손상 징후를 검토할 때 기준서 1036호 손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요. 탐사평가 자산은 좀 특수하니까 다음의 사실이나 상황을 검토하여 손상 차손 인식 여부를
판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 탐사에 대한 권리 보유 기간이 단기 중 만료되었거나 가까운 미래에 만료될 예정이고 갱신될 가능성이 없어. 조금만 더 하면은 나올지도 모르는데 갱신은 안 되고 뭐 한 몇 주 후에 종료가 돼 버리면 그때는 회수 가능액이 낮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광물 자원의 탐사와 관련해서 특별한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손상 징후를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탐사평가 자산의 손상회계 처리는 1036호를 준용합니다. 좀 아까 이거는 뭐야? 1036호를 적용하지 않고 손상 징후를 검토할 때 1036호가 아니고요. 그 이후에 회계 처리는 1036호를 당연히 준용을 해야 되겠죠. 한편 기준서 1106호에는 탐사평가 자산에 대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하라고만 되어 있지 환입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제 생각에는 환입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탐사평가 자산이라는 것이 탐사하고 평가 과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발생한 지출을 자산으로 인식한 건데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어떤 회사는 비용으로 인식했을 거 아니에요. 자산으로 인식을 했는데 손상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다시 회수 가능액은 증가됐어. 이런 식으로 주관적인 판단, 재량적 판단으로 이익을 늘리는 것을 허용하기는 어렵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IFRS에서도 명시적으로 손상차손 환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기준서에서 명시적 언급은 없는데요. 탐사평가자산,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했잖아요. 상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요. 당연히 상각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탐사 및 평가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개발 과정이 끝나고 나야 개발비라는 무형자산도 상각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탐사 및 평가 과정을 막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자산 인식한 거를 또 상각을 해나간다? 이거는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상각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편 광물자산 추출에 대한 기술적 실현 가능성, 상업화 가능성을 제시하기 전까지 발생한 지출을 탐사평가 자산으로 구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제시할 수 있게 됐어. 그러면은 더 이상 탐사평가 과정은 없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탐사평가 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요. 다른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주석공시 사례 하나를 보면은요. 한국가스공사의 자원개발과 관련된 회계 정책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권리의 취득, 탐사 단계에서 발생한 지형학, 지질학적 지출, 탐사 과정의 시추와 관련된 직접 비용은 모두 탐사평가와 관련된 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을 한대요. 만약 광고에서 천연자원을 발견을 못했어, 꽝됐어. 그러면은 요 무형 탐사평가 자산, 무형이라고 해놨습니다. 여기는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탐사 과정에서 탄화수소를 발견하고요. 추가적으로 단층 검사 과정을 통해서 시추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상업적 개발이 확실하게 되면 무형 탐사평가 자산을 채굴권 등 무형자산 등으로 대체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탐사평가 자산을 인식을 해놓고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이 될 때 유무형자산으로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6번 볼까요? 갑회사는 1년 초에 동해 제19역 가스 탐사권을 정부로부터 3만에 취득해서 탐사활동을 개시를 했대요. X2년 상반기, 그럼 이때까지는 가스층을 발견하고 6월 30일에 기술적 실현 가능성, 상업화 가능성을 제시해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개발 활동이 시작이 됐대요. 1년도 지출 내역인데요. 탐사권 취득 관련 지출은 제외래요. 이 3만 원은 여기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탐사권 취득 관련 지출과 탐사평가 단계의 지출을 탐사평가 자산으로 인식하기로 회사는 회계정책을 수립을 했나 보죠.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원가모형을 적용을 하는데 물음 1번을 보면은 1년도 말 탐사평가 자산에서 15,000의 손상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탐사평가 자산의 인식 및 손상차손 인식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건데요. 먼저 3만원을 주고 시추권을 따잖아요. 탐사평가 자산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한편 X1년에 10만원의 지출이 있죠. 탐사평가 관련해서 이것도 역시 10만원 나가면서 탐사평가 자산 모두 13만원인데 연도 말에 가보니까 15,000원만큼 손상을 인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탐사평가 자산 죽이면서 15,000만큼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2번 X2년 6월 말 현재 탐사평가 자산에 대해서 5천의 손상차손이 발생됐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6월 30일 회계 처리를 하라는데 X2년 상반기에 15만의 추가 지출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현금 나감에서 추가 지출에 대한 탐사평가자산 분개를 하고요. 5천만큼 손상차손을 또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3번 X2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지출 20만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라는데요. 이 20만원은 더 이상 탐사평가 과정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본격적으로 개발과 관련된 것이면은 무형자산, 뭔가 시추 장비를 샀으면 유형자산 등으로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문제는 내진 않았습니다만은 요 순간 탐사평가자산에 잔액이 있으면은 전부 앞에서 보았던 요 한국가스공사 회계처리처럼 유무형자산으로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교재 1548페이지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한 회계처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기간 후 사건은 뭔가 그림 3번을 보자고요. X1년도 결산일이 요때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12월 31일이 결산일인 회사라고 합시다. X1년. 그 요때부터가 이제 X2년이 될 텐데 회사는 1년도 정기 주주총회를 할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적어도 2주 전까지 이 회사의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발행을 승인해야 합니다. 한편 적어도 회계감사를 받는 회사라면 주총 1주 전까지 감사를 마치고요. 감사보고서가 이슈잉이 돼야 되는데 그 감사보고서 1은 적어도 1주 전입니다. 보고기간 후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1년도 12월 말이 지금 결산일인데 X2년에 와서부터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요 대략 한두 달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요 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이 보고기간 후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회사한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언뜻 보면은 지금 X2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X2년 장부에 자산부채 수익 비용을 인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X2년 1월 1일은 뭐 노는 날일 테고요. 그 다음 날부터 거래가 발생을 하면은 전부 X2년 장부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래는 X2년 1, 2월에 발생을 했더라도 이거를 X1년도 장부가 아직 마감이 안 됐잖아요. 재무제표 승인일 전이라면 마감 전입니다. 그래서 X1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되는 사건도 있고요. 뭐 장부에 반영할 것까지는 없고 사안이 중요하니까 이 재무제표 주속에 공시해야 되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표 8을 볼까요? 보고기간 말에 존재했던, 좀 전에 우리 그림으로 보면은 X1년 12월 말에 존재했던 어떤 상황이 있어. 여기에 대한 증거를 제공을 해요. 그렇다면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X1년 말에 자산에 대해서 손상 징후가 있어서 검토를 해보았더니 뭐 손상 차손을 인식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보고기간 후에, 즉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추가 상황을 입수를 했는데 손상은 발생이 된 걸로 봐야 돼. 그러면은 손상 차손을 X1년 말일자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비록 추가 증거는 X2년 1월달이나 2월달에 입수를 했더라도. 그러나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상황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면은, 즉 보고기간 말에 존재했던 거하고는 무관해요. 그렇다면은 재무제표 수정을 할 이유는 없겠고요. 중요하다면은 아직 재무제표가 이슈잉이 안 됐죠. 발행이 안 됐으니까 X1년도 재무제표에 공시를 하라는 겁니다. 주속 공시.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 후 사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보고기간 말에 존재했던 어떤 소송 사건이 있었는데 보고기간 후에 확정이 됐어요. X1년도 말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이후에 확정이 된 게 언제냐면은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확정이 된 거야. 그러면은 새로운 충당부채를 인식하든지 뭐 분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사가 만약에 오발부채로만 주속 공시를 했다면은. 두 번째, 보고기간 말에 자산 손상이 발생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보고기간 후에 입수하거나, 좀 전에 제가 사례로 들었던 거죠. 이미 손상 차손을 인식한 자산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해. 100만 건 손상을 인식했는데 150은 해야 돼. 뭐 이런 식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 보고기간 말 이전에 구입했던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가 보고기간 후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한편 4번 보고기간 말 이전 사건의 결과로 보고기간 말에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나 의제 의무가 있는 이익분배 상여금 지급, 요거를 보고기간 후에 확정을 하는 경우죠. 결산이 끝나야
전체 이익 중 몇 %를 보너스로 주겠다라고 했을 때 금액이 아직 12월 말에는 확정이 안 됐을 수 있잖아요. 1월 말에 금액이 확정이 되면 X2년도 비용이 아니라 X1년도 비용으로 인식하고 부채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5번 재무제표에 부정 오류가 있음을 재무제표 승인일 직전에 발견을 했어. 그럼 재무제표 수정을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수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즉 X1년 말 현재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그 다음 연도 초부터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주요 사업 결합, 종속기업의 처분 결정이 내려진다든지 영업 중단 계획을 발표한다든지 뭐 자산을 큰 거 매각을 한다든지 뭐 주요 생산 설비에 파손 불이 났어 뭐 이런 것들 환율이 엄청나게 뛴다든지요. 뭐 중요한 지급 보증 등에서 우발 부채가 발생을 한다든지 소송이 개시된다든지 이런 것은 보고기간 말 현재 존재하고 있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사안이 중요할 때 주석에다가만 공시합니다. 배당금과 관련해서 잠깐 논의를 해보면 보고기간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 요 사이에 지분상품 보유자에 대한 배당을 하기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즉 이게 보고기간이 X1년도 말 보고기간 말이 근데 발행 승인일은 뭐 X2년 2월 10일이라고 가정을 해요. 요 사이에 배당 주겠다고 선언을 했으면은 차변에 예기연금,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이런 부채는 X2년도 재무제표에다가 넣으라는 거예요. 그 배당금을 보고기간 말에 부채로 인식하지 말고 선언한 날에 인식, 즉 X2년 꼭 선언한 날 미지급 배당금으로 지급 넣으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보고기간 말에는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 의무가 X1년도 12월 말에는 존재하지 않죠. 계속기업과 관련해서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한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청산 또는 중단에 다른 현실적 대안이 없다면 계속기업 기준하에서 재무제표 작성을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계속기업 과정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이건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고 실제 실무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토픽입니다. 중간재무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할 때 반기 혹은 분기 이렇게 재무제표로 나누는 것을 아직까지 보지는 않았고 전부 연차재무제표를 기준으로만 보았는데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3월 말 1분기, 6월 말 반기, 9월 말 3분기, 12월 31일 연차재무제표 모두 4번의 재무제표가 공시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을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회계정보의 적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회계정보 이용자의 효익이 증가된다라는 관점에서 중간재무보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 짧게 자르면 자를수록 신뢰성이 낮아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계절 사이클이 있는데 1년 이거를 여기만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내려가는 추세네, 올라가는 추세네 잘못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은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회계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인회계사의 검토는 받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연차재무제표에 비해서 중간재무보고에 포함되는 정보의 양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IFRS에 따르면은 기본적으로 전체재무제표 공시하고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요약재무제표를 중간재무보고에 포함하는 경우에 이러한 재무제표에는 최소한 직전 연차재무제표에 포함되었던 제목이라든지 소개, 이 기준수에서 정하는 선별적인 주석 등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당이익을 배웠었죠? 기본 주당이익, 희석 주당이익, 중간기간에 별도로 주당이익을 공시를 해야 되고요. 직전 연차 재무보고를 연결기준으로 작성했다면 중간보고도 연결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한편 유의적인 사건과 거래가 있는데요. 당연히 중간재무제표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유의적인 사건 거래의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할 때 보시면 되겠고요. 중간재무제표가 제시되어야 하는 기간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교재무제표가 공시가 되어야 되는데요. 재무상태표는 당해 중간보고기간 말과 직전 연초보고기간 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을 한다. 한편 포괄손익계산서는 당해 중간기간과 누적기간을 직전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한다. 3번, 4번이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인데요.
당해 누적 기간을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해라. 이건 무슨 말이지? 말로만 했는데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해년도가 X2년도라고 보고요. 전년도가 X1년도라고 보자고요. 1월 1일부터 12월 말이 한 전차 보고기간이라고 할 때 만약에 반기재무제표를 보고를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재무상태표 2년도 6월 말일자 아닙니까? 이럴 때 전년도 비교재무제표는 1년도 6월 말이 아니라 1년도 12월 말이라는데 유의해야 되겠죠? 한편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연차, 분기, 반기 뭐 이렇게 지금 되는데 지금 요 6월 말 반기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 각각의 분기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요 2분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포괄손익계산서 혹은 누적 1월 1일부터 6월 30일 요 두 가지가 나가줘야 돼요. 이때 비교재무제표도 똑같은 기간을 해줘야 되고요. 다만 자본변동표하고 현금흐름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안 하고 누적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누적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누적 기간하고 비교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재무보고의 인식과 측정 중에서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연차 재무제표의 결과가 보고 빈도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중간재무보고를 위한 측정은 당해 회계연도의 누적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책 1555페이지 맨 밑에 각주 27번에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분기, 2분기, 3분기, 연차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1분기 말에 회수가능액이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1000 작았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1분기 말에 1000만큼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보니까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800만큼 작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00이 아니라 마이너스 800이니까 200만큼 환입을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0만큼 환입을 인식한다라는 것은 4월 1일부터 6월 말 요 2분기 재무제표고요. 누적 재무제표도 함께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장부금액이 6월 말 회수가능액 800이니까 누적 재무제표에는 800만큼 손상차손이 잡혀야 돼요. 2분기 재무제표에는 200의 손상차손 환입이 잡혀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편 계절적, 주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있을 경우에 연차 보고기간 말에 미리 예측해서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간 보고기간 말에도 미리 예측하여 인식하거나 이연하지는 않겠다. 더 나아가서 연중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원가 같은 경우에 연차 보고기간 말에 미리 비용으로 예측해서 인식하거나 이연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중간재무보고서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 상황에서 적용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은 회사가 매 3분기마다 1556페이지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매 3분기마다 대대적인 공장 수선을 하고 있어. 이럴 때 2분기 재무제표에서 다음 분기에 대대적 수선에 대한 비용을 미리 차변의 비용, 대변의 충당부채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는가? 안 되는 거죠. 2분기 말에 2분기 말 현재 3분기에 수선에 대한 지출을 해야 된다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현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차재무제표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다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한편 회계정책 변경이 있는 경우에 소급 적용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제표도 모두 소급 재작성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후에 영업 부분이라든지 특수관계자 공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속 공시사항입니다. 회사가 몇 개의 영업 부문을 구분을 해서 영업 부문별로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구분 표시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 영업 부문의 세부 내용은 굉장히 회사의 비밀스러운 영업 정보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세한 정보를 실제로 나누어서 보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특수관계자끼리 주고받는 거래를 통해서 손익 조작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누구이고 특수관계자 간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도 전부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 나실 때 책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별도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부터 21장 전체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합니다. 끝내겠습니다.